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나고 1년 후인 1457년 6월 세조에게 청천벽력 같은 고변이 하나 올라옵니다. 판동년 부사 송현수 등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외척을 관리하던 관직인 판동년 부사를 지낸 송현수. 자, 이 송현수는 과연 어떤 인물일 것 같습니까? 단종의 장인입니다. 장인. 자, 이러면 좀 그림이 그려지지 그래요. 않습니까? 네네네. 단종의 처가에서 영모를 도모했다는 충격적인 고발. 마음 깊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던 세조의 불안이 다시 불쑥 솟아오릅니다. 분노한 세조는요, 충격적인 이명을 내립니다. 상왕을 노산군으로 강봉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시키라. 세조는요, 단종이 영월로 떠나는 날 환관을 보내서 배웅하고 영월로 가는 길에 불편함이 없게 해주라 라고 명합니다. 또 강원도 관찰사에게는요, 수박 등 이 제철 과일 올리라 라고 명을 또 내립니다. 자, 그런데 세조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론? 아, 맞습니다. 여론. 예, 이미지 관리. 이미지 예, 관리. 이미지 관리 때문이었죠. 자, 그렇게 조카 단종이 영월로 떠나고 며칠 후 한양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안산이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백성들을 경악하게 만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경기도 안산에 있던 현덕 왕후의 능이 무참히 파헤쳐진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경혜공주와 단종의 친어머니, 즉 문종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세조의 형수이기도 했습니다. 현덕 왕후의 능을 파라고 허락한 사람, 그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세조였습니다. 단종이 영모의 죄를 받고 강등됐는데 그 어미가 왕후의 지위를 보존한 건 마땅치 않습니다. 패하소서. 세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승낙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는 능에서 꺼낸 현덕 왕후의 유골 어떻게 했을까요? 물가에 초라하고 볼품없게 묻었다고 합니다. 뭘까예요? 물가는 더 안 좋은. 이후 세조는요, 종묘에서 문종 옆에 있던 현덕 왕후의 신주도 철거해버립니다. 왕후였다는 흔적 그 자체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세조에게 들이닥칩니다. 그 일은 야심 한밤 세조의 침전에서 일어납니다. 잠들고 얼마 후 세조가 갑자기 인기척에 놀라 눈을 번쩍 뜹니다. 자꾸만 느껴지는 시선에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누군가 머리맡에서 물끄러미 세조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온몸에 손이 쫙 돋은 세조는 놀란 눈으로 누구인지 살피다가 경기를 일으킬 만큼 솟아치게 놀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형수 현덕 왕후. 현덕 왕후가 머리맡에서 우뚝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수가 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다. 단종을 죽이려는 세조의 마음을 읽은 듯 너희 아들 세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오, 과인 울린 것처럼. 너무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때 환관 한 명이 헐레벌떡 세조의 침전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환관이 한 말에 세조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세조는 세자가 있는 동국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문을 펄컥 열었습니다. 와. 그런데 세조를 맞이한 건 세자의 싸늘한 주검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야사, 연려실 기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응? 자, 그렇다면 야사 속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단종을 유배 보내고 얼마 후 장자인 세자가 진짜 2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요절합니다. 20세 나이면 엄청 젊네. 근데 영월 백성들은요, 모르는 소리, 단종 장례는 안 치렀어 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에이 설마.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요, 이 단종의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다고 전해집니다. 백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전하면서 어려서 왕위를 빼앗기고 죽은 단종을 측은하고 애틋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세조는요, 단종과 금성대군을 왕실 족보에서 파버립니다. 왕실 족보에서요? 자신에게 등 돌린 민심, 충성 서약을 받아도 이렇게 계속 튀어나오는 역적들, 이런 게 계속되니까 세조의 불안감은 도통 사그라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세조의 머릿속에 떠오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공신들. 맞습니다. 공신들. 아. 자신의 편을 탄탄하게 만들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조는요, 공신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고 정말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공신들을 모으는 세조의 무기는 바로 술이었습니다. 세조는요, 즉위할 때부터 틈만 나면 술자리를 열어서 단합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조가 우리도 아주 잘 아는 그 인물들과 술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인물들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바로 한명회와 신숙주. 자, 한명회와 신숙주 이 두 사람은요, 세조 술자리의 아주 단골 공신들이었습니다. 자, 그날도 여느 때처럼 화기애애하게 주거니 받거니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이 참내 원. 이 만취한 세조가 대뜸 신숙주의 팔을 훅 꺾습니다. 너도 내 팔을 한번 비틀어 봐라. 망설임 없이 비틉니다.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세조의 얼굴이 확 굳어집니다. 세조는 이 놀란 세자에게 난 괜찮은데 너는 괜찮지가 못하구나 라고 다독이죠. 이후 별일 없이 화기애애하게, 이게 화기애애일까요? 화기애매일까요? 이건 모르겠지만 다행이다. 술자리를 끝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신숙주의 집에 낯선 손님이 몰래 찾아옵니다. 야, 신숙주. 왜요? 신숙주에게 말도 안 하고 집으로 환관을 한 명 보낸 겁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실 세조는요, 술자리에서 웃으면서도 매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공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혹시라도 나를 향한 불충의 낌새가 있진 않을까? 그래서 세조는요, 그날 밤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 신숙주가 진짜 취했나?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거 환관을 보내서 아니 어떻게 알아보라고 이렇게. 취해 있는지 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잠들었는지 이런 거? 세조는요, 평소 신숙주가 술에 취해도 자기 전엔 꼭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워낙 친하니까. 어. 세조가 그 환관한테 너 지금 가서 신숙주가 불을 켜고 있으면 이거 완벽히 취하지 않은 거고, 불을 끄고 잔다면 이건 만취한 것이다. 신숙주의 집의 불은 켜져 있었을까요? 꺼져 있었을까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었을 것 같아요. 꺼졌을 것 같아요. 꺼져 있었습니다. 살았네요. 다행히 신숙주의 집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신숙주는요, 그날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일찍 잔 거였어요. 자, 아까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한 명의 공신 누구라 그랬죠? 한 한 명에. 명에. 한 명의. 눈치가 빠른 한 명에는요. 세조가 술자리에서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술자리가 끝나고요. 한 명에는요. 그 신숙주의 하인을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신숙주에게 오늘은 책을 읽지 말라 전하. 우와, 한 명에 진짜 한 명에는 한 명에는 그 말을 들은 신숙주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해서 불을 끄고 잔 거예요. 와. 한 명의 미래를 보는 덕분에 남자. 신숙주는 세조의 의심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듯 세조는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공신 신숙주마저 의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안한 세조의 삶을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결정적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깊은 새벽 세조는 온몸이 땀으로 뻑 젖은 채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사색이 된 얼굴로 불안에 덜덜 떨었죠. 어? 꿈에 형수 현덕왕후 귀신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세조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현덕왕후 귀신이 퇴! 하고 침을 뱉은 거예요. 세조는 찝찝함에 온 몸과 얼굴을 벅벅 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조의 몸에 오돌도돌한 종기 같은 게 계속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조가 피부병을 앓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실 이 세조가 현덕 왕후가 침을 뱉는 악몽을 꾸고 피부병을 얻었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설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묘한 일이 당시 궁에서 벌어져요. 단종이 죽은 이후 어느 날부터 세조의 몸에 정말 피부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방 행차를 다니던 1463년 10월 23일 세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살밖에 안 된 손자 원손 인성대군이 갑자기 풍질에 걸린 겁니다. 풍질은요 신경계통이 고장나 생기던 풍병을 말합니다. 인성대군이 누구냐? 바로 훗날 예종이 되는 세자의 적장자였습니다. 자, 왕실의 보위를 앞으로 이어야 될 이 원손의 병에 중하는 발칵 뒤집혀집니다. 세조는 모든 치료법 다 동원해서 원손을 살리라고 명하죠. 그런데 다음 날인 24일 새벽 인성대군은 세상을 떠납니다. 와. 원손 인성대군의 죽음으로 억장이 무너졌을 세조. 맏아들에 이어 손자 원손까지 죽으니 세조는 거의 패닉이 온 겁니다. 대체 왜 이런 불행이 계속 닥칠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현덕 왕후의 저주 때문이었을까? 세조는 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기억을 더듬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 세종의 묘자리를 살필 때 함께 본 풍수지리사, 즉 지관이 한 불길한 이야기가 생각난 겁니다. 어떤 뭐라고 이야기? 했길래? 자, 때는요 1443년 2월 세종 제위 때였습니다. 이때는요 세종이 자신이 묻힐 곳을 정할 시기였는데요.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묘인 헌릉 옆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형세와 기운이 어떤지 미리 좀 알아보라고 했죠.
이때 땅을 살피러 간 사람 중 한 명이 수양대군 세조였습니다. 헌릉 근처에 도착한 이 세조와 신하들, 직관은 땅의 형세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당시 땅을 살펴본 직관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절사 손장자, 절사 대를 잇는 자식이 끊긴다. 손장자 맏아들을 잃는다. 그러니까 손이 끊어지고 맏아들을 잃는 땅입니다. 본인 얘기 아니에요? 정확히 말했는데요? 와.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종이 정한 묘자리가 왕실의 대를 이을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자리라는 거였어요. 와. 그런데 이때 세종은 그냥 그곳에 묻히겠다라고 합니다. 꼭 아버지 태종 곁에 묻히고 싶어서 이런 섬뜩한 말에도 뜻을 꺾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그로부터 7년 후 1450년 헌릉 옆에 묻힌 겁니다. 그런데 자, 세종이 승하한 후 왕실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자, 세종의 그 아들과 손자들, 적장자들을 지금 그려놓은 가계도입니다. 자, 세종의 적장자 문종,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문종의 적장자 단종, 죽었. 유배에 가서. 17세 유배지에서 사망. 자, 그리고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 죽었어요. 20살 때 사망. 와. 그런 와중에 예종의 적장자이자 원손인 인성대군 3살에 사망. 와. 자, 이들의 공통점 뭐인 것 같습니까? 적장자. 네, 맏아들. 적장자. 왕실의 대를 이을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몇 년 사이에 왕실의 적장자들이 지금 줄초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건강도 나날이 악화되면서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렇게 불안이 계속해서 쌓이자 세조는 큰 결심을 하죠. 마음속에 자리했던 불안의 싹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세조가 공신들에게 영릉, 즉 아버지 세종의 능을 옮길 것이니 경기도에 가서 땅을 보고 오라고 한 겁니다. 자, 세조는 왜 갑자기 세종의 능을 옮기려고 했을까요? 이제 더는 못 참겠는 거죠, 이 문제. 너무 찜찜한 게 있었잖아요. 네. 계속 생기니까요. 이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 아니었을까요? 네. 능의 기운이 좋지 않다는데 그대로 두면 자식들에게 그 비극이 대물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조는 뜻대로 세종의 능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엄청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옮기지 않았을까요? 옮기지 못합니다. 왜요? 왜요? 능을 옮길 명분이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신하들의 반대와 또 이장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긴 고민 끝에 세조는 능을 옮기는 걸 포기합니다. 그럼 너무 마음에 계속 남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야.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찝찝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불안을 덜어낼 방법 중 하나였던 천릉 계획이 무산된 후 세조는 나날이 기력이 쇠약해집니다. 피부병 이외에도 온갖 병이 세조를 괴롭힙니다.